네, 이제 잠시 후면 아르테미스 1호가 반세기 만에 달 복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발사에 성공할 수 있을지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 다시 모시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당초 예상대로면 우리 시간으로 3시 4분에 발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카운트다운이 숫자가 안 보이는 걸로 봐서요. 네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은 뭐 30분 전, 1시간 전부터 카운트다운 숫자가 계속 보이죠. 네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전에도 또 인터넷으로 봤는데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카운트다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하. 예정대로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는 상황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 그렇다면 지금 어떤 문제점이 가장 좀 유력한 문제점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르테미스 1, 그러니까 SLS 로켓이 4번 연기가 됐는데요. 발사 네네. 연기가. 처음 2번이 연료 누출 때문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본 검색해 본 바로도 지금부터 한 20시간 전쯤에도 이 SLS-1에다가 지금 연료를 주입하다가 누출이 있어서 긴급하게 이제 그거를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네. 아마 여전히 내부적으로 연료 누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연료 노출이라든지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으면은 이제 발사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연료 누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로켓에 일단 발사가 된 다음에는 로켓 아랫부분에 굉장히 이제 강한 불꽃이 나오는데요. 네. 위에서 흘러내린 그 연료가 밑에 있는 불꽃에 닿게 되면은 불이 위로 올라가서 그 연료 탱크에 가서 직접 붙게 됩니다. 그러면 폭발 사고가 나죠. 예전에 한번 우주왕복선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기 화면을 보면은 옆에서 연기가 지금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연기가 나오는 거는 정상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저 SLS-1은 1단도 그렇고 2단도 그렇고 연료로 수소를 씁니다. 산화제로는 액화산소, 연료로는 액화수소를 쓰는데요. 수소하고 산소가 모두 이 연소실 안에서 태워질 때에는 기체 또는 플라즈마 상태가 돼야 되지만 네. 이걸 보관하고 있을 때는 액체로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탱크가 너무 커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료를 주입할 때에는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소의 경우에는 섭씨 영하 250도까지 내려가야 되고요. 산소의 경우에도 영하 180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것들이 이 관을 통해 가지고 뭐 이미 이제 다 연료를 주입했겠지만요. 연료 탱크 안에 들어가서 조금씩 그 차가운 부분에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닿아서 거기서 지금 수증기가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건 연료 누출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앞서 보였던 화면으로는 정상적인 네. 그렇죠. 연기가 나오는 화면이었고요. 네. 이게 연료 누출이나 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 발사 예정 시간이 3시 4분을 넘겨서 뭐 2시간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일정이 또 미뤄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시간 그 발사 가능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19일 또는 25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이번 발사 아직은 발사를 할지 못할지의 여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발사를 하게 된다면 총 3단계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1단계 프로젝트로 간다면 어떤 거를 시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계획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된 게 아르테미스 1호, 2호, 3호인데요. 네. 1호가 지금 오늘 발사 예정인 지금 임무이고요. 그다음에 아르테미스 2호는 24년에, 3호는 25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르테미스 1호는 일단은 우주인을 실지 않고 우주인을 실을 수 있는지 그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발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한 25일 동안 달을 좀 멀리 천천히 돌아오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년에 발사 예정인 아르테미스 2호에서는 우주인 4명을 태우고선 달을 한번 선회해서 돌아올 거고요. 그때는 한 10일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아르테미스 3호에서는 우주인 4명 중에 일부가 달 착륙까지도 이제 시도할 계획입니다. 예. 네. 이제 마네킹을 태워서 이 오리온이라는 캡슐에 탑재를 할 거고요.
이 유인 캡슐이 6주 뒤에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면 6주 뒤에 지구로 복귀할 예정인데 그 뭐 6주 동안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 지구로 돌아와서 어떤 뭐 결과물들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까? 네, 아르테미스 1호가 원래 최초 계획은 6주 동안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오는 거였는데요. 네네. 이게 발사 연기가 계속돼서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발표된 오늘 발사 예정인 임무에서는 25.5일 만에 돌아오는 걸로 임무 기간이 약간 단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 처음으로 발사하는 SLS라고 하는 발사체, 그다음에 여기 위에 올려진 우주선, 그러니까 사람이 탑승하는 걸 우주선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흔히 하는데요. 또는 캡슐이라고. 그 오리온이 이제 SLS의 제일 위에 실려가지고 날아가게 되는데 이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우주 비행을 한 적이 없으니까 네. 앞으로 한 25일에 걸쳐가지고 지구 자기권하고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서 지구와 달 사이의 우주 공간에서 이런 비행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이 생명 유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타야 되니까요. 네. 우주인이 타야 되니까 생명 유지 장치가 수십일 동안, 수주 동안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지구로 막 벗어나는 시점에는 지구 자기장 지역 중에 반 알렌벨트라고 해서 특별히 입자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지나갈 때는 우주인들이 방사능 피폭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로켓의 이 캡슐 시스템에서 그 안에 탑승한 우주인들이 얼마나 피폭을 당할지는 물론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올라가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네. 마네킹에다가 우주복을 입히고 그래서 그 우주복 내부에 각종 방사능 피폭 센서들을 장치를 해서 그 부착을 해가지고 발사해서 25일 동안 얼마나 방사능 피폭이 되는지 또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진동이나 가속을 느끼는지 이런 거를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센서를 달고 여러 가지 임무를 이제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3시 4분에 발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 시각 3시 5분을 넘어가고 네. 있어서 아직은 발사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어렵겠지만 발사되고 나서 뭐 유인 로켓을 분리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위험성이 크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처음에 상승하는 단계가 가장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래서 일단 로켓이 올라가는 동안에 가장 큰 추력이 필요하고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SLS의 경우에는 일단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코어, 중앙에 있는 이제 코어 스테이지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양쪽에 부스터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스터에는 고체 연료가 있고요. 이 코어 스테이지라고 하는 가운데에 있는 메인 엔진이죠. 로켓 엔진에는 이제 수소, 액체 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 고체 연료를 제일 빨리 써가지고 그거를 분리를 하게 되고요. 한 2분 만에 분리하게 됩니다. 상승한 네. 다음에. 그 다음에 한 6분 정도를 더 그 코어 스테이지라고 하는 액체 연료 엔진을 더 태워서 이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2단과 그다음에 오리온 캡슐을 저궤도, 지구 저궤도 약 200에서 250km 정도의 고도까지 올리게 됩니다. 네. 거기까지 한 8분 정도 걸리는데요. 요 8분, 처음 8분이 아마 가장 어려운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8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로켓에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양쪽에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가 있고 이 8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발사를 했을 때 그 성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네, 이게 1단 로켓, 즉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있는 코어 스테이지하고 양쪽에 있는 부스터 두 개가 다 이 세 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2단과 오리온 캡슐을 저궤도까지 일단 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지구 궤도를 한번 선회를 천천히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궤도가 원래 목표한 궤도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달 전이 궤도 투입이라고 해서요. 달로 가는 궤도로 그 2단 로켓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오리온 캡슐을 밀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이제 뭐랄까 조마조마한 단계는 아마도 그 1단에 있는 3개의 엔진을 다 쓰고 나서 저궤도 올라간 다음에 그 궤도가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때일 거고요. 그게 확인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이라기보다는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은
달 전이 궤도로 투입을 했을 때 투입을 한 뒤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제대로 투입이 됐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의 단우리도 이제 그때가 제일 조마조마했었던 네, 때라고 네. 네, 지금 그 항공우주연구원 안에 있는 연구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두 단계가 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4분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8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앞서도 이제 연료 누출 관련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완이 됐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더 신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계도 나사에서 들어오는 화면에 예. 한 3, 4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계가 있었는데 얼마 네. 남았다고 하는. 근데 지금은 아예 시계도 없는 거 보니까 상당히 뭔가 이제 그 홀드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네. 약간 일단 두고 보자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슬슬 이제 교수님 말씀 들을 때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았는데 그 SLS라고 해서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라고 하던데 이거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긴 하는데요. 네. 이때까지 인류가 만든 로켓 중에 가장 강력한 거는 저는 아무래도 아직은 세턴 5호라고 봅니다. 그 아폴로 60년대, 70년대 미국의 나사가 미국의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고 다시 데려 돌아오게 할 때 이용했던 로켓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기준은 그리고 많은 또 이쪽 우주 탐사 관련된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얼마나 무거운 탑재체, 그러니까 화물이나 사람을 우주에까지 즉 지구의 저궤도나 아니면 달 궤도까지 보낼 수 있느냐 이제 이걸로 성능을 판단한다면 아직 SLS는 아폴로 때 쓰였던 세턴 5호만큼의 성능은 아직 다다르지 못했고요. 50년 전에 그거보다는 아직도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최근 들어서 능력이 안 돼서는 아니고요. 네. 그때 60년대는 좀 독특한 상황이 있었죠. 60년대가 시작되면서 구소련하고 미국이 누가 먼저 우주인을 달 착륙시키느냐라고 굉장히 큰 경쟁을 했었고 네네. 한때는 미국 나사에 들어가는 그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수퍼센트까지 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방비보다도 넘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지상 목표라고 할까요? 그게 소련보다 먼저 미국인을 달에 착륙시키는 거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논리로 작동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때처럼 이 나사가 일을 처리하고 있지는 않고 좀 더 단계를 밟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SLS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걸 만들지 않고 첫 단계는 전에 있었던 것보다 한 3분의 2 정도, 세턴 5의 한 3분의 2 정도 능력을 그 무게를 올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번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블락 2라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블락 2에 가서는 세턴 5하고 같은 성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민간 업체인 스페이스X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로켓이 스타쉽이라고 있는데 네네. 스타쉽의 1단계도 세턴 5하고 비슷하지만 그거의 2단계는 전에 있었던 세턴 5의 한 1.5배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요. 오히려 이제 인류 최대의 능력을 성능을 가진 로켓은 어쩌면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그 네.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번에 50년 만에 또다시 이제 달 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화성으로 가기 위한 목표고 그리고 중국과의 선의의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달 탐사선 다누리를 발사를 했었고 중국도 이미 3세대의 로봇을 달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인도와 이스라엘에서도 탐사선을 발사를 했는데 이렇게 미뤄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달 탐사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배경도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결국 우주라고 하는 게 우주 탐사가요. 수십 년 그게 뭐 10년 내가 될지 30년 내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십 년 내에는 새로운 경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대부분의 우주 탐사는 미국도 그랬고 구소련도 그렇고 지금 현재 러시아, 일본, 중국, 뭐 인도 등도 그랬지만 대부분 정부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정부만큼 이렇게 큰 리소스, 자원을 들일 만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스페이스X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이제 민간들도 들어와서 로켓을 더 잘 만들고 있는 지금 나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 스페이스X의 로켓 팔콘 9이나 팔콘 헤비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옛날에 아폴로 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각국의 정부 주도의 우주 탐사는 결국 그 나라 자신의 나라에 있는
우주 관련 기업들을 더 키우기 위한 그런 보관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이런 우주 관련 경제나 사업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서 아무도 이제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각국의 정부들이 모범을 보여서 자기가 먼저 나갈 테니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이 따라오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0년 전에는 그 달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인류 역사상 엄청난 업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달에 가서 어떤 자원을 채취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자원 채취 가능성은 실제로 가능한 건지 된다면 언제쯤 좀 될까요? 과연 가능하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주 탐사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과연 가능하냐가 아니라 언제 될 것이냐 저는 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할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게 10년 뒤일지 50년 뒤일지는 아직 좀 불투명하죠. 그리고 달에 가서 자원을 채취해 오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뭐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 그게 달에 가가지고 그런 자원을 채취해 오는 게 지구에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때가 언제냐가 문제거든요. 그게 언젠지를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히토류 같은 거죠. 히토류는 지구상에서 아주 드물지는 않지만 지구상에서 그거를 꺼내서 정제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 또 환경 파괴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달에 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생각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런 기업들은 달에 가서 채취해오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10년 뒤가 될지 언제 될지 아직 모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흔히 그 달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는 물질로 헬륨-3가 있는데요. 네네. 헬륨-3는 이제 원자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는 핵 분열 발전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 핵발전에는 크게 핵분열과 핵융합 발전이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아직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여러 선진국들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에서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실험을 하고 있긴 한데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그게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핵융합 발전이 가능해지고 그게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때 고려될 연료 중에 하나가 헬륨-3인데요. 헬륨-3는 지구상에서는 구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나 비쌉니다. 하지만 달에 가서 가져오면 네. 그 수십 년 뒤에는 지구에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발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도 참여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역시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은 뭔가요? 네, 지금 아르테미스 1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나라는 미국에 있는 몇 개의 기업하고 그다음에 유럽 우주항공국입니다. 아르테미스 1까지는요. 그리고 2하고 3까지도 미국 내 기업과 아마 그 미국 유럽 우주항공국 정도가 될 텐데 그 뒤에 아르테미스 4호, 5호부터는 다른 나라들하고 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협정서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약 21개국이 지금 그런 그 조약에 가입을 한 상태라 네.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 아르테미스-1은 예정 시간을 넘겨서 아직 발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